지금 중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하는데 미국에서 어퍼컷 편치를 날렸습니다.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집중됐지만 동남아시아에 배치하기에는 위험성이 컸던 산업들을 대거 미국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에다 이전 배치하기로 하면서 중국 경제가 골다 공짐을 넘어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고 1억 이전만 멍에 멕시코가 미국에 새로운 공급망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값싼 공산품을 공급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멕시코를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난민의 방파제 멕시코. 현재 미국은 난민으로 인한 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약 6억 4천여 명의 라틴 아메리카 난민들이 남미권에서 미국으로 물밀듯이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게다가 아이만 낳으면 자동으로 시민권까지 주니 어떻게든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갖기 위해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곳은 역시 멕시코입니다. 난민들이 미국을 가기 전 거쳐가게 되는 멕시코에 정착할 법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어 정착하지 않고 멕시코를 지나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선진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경제적으로 성장시켰을 때 다른 이점들도 있겠지만 남미 대륙의 난민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몰 필요 없이 멕시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멕시코가 북미 선진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십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인구는 1억 2천만 멍으로 미국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멕시코가 아무리 강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그다지 위협 요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제조업 공급망으로 성장시켜 노동 집약 산업이 풍부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전략이 수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거대한 높이의 콘크리트 만리장성을 쌓는 전략을 취했으나 최근 행정부 들어서부터는 아예 멕시코를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 남미로부터 몰려오는 난민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흡수하게 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멕시코와 미국은 때려야 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부족한 노동력들, 상당수가 멕시코로부터 넘어온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고 심지어 영어를 대신한 히스패닉계 스페인 언어가 미국의 메이저 한 언어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국에서 스페인어만 사용하고도 살 수 있는 수준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아메리카 연합. 하나의 국가처럼 거대한 늘록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모델에 맞춰 북아메리카 3개국도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3나라가 통합된 경제권을 구성하여 하나의 화폐까지 이미 구상과 디자인까지 맞춰놨습니다. 아메로라는 새로운 화폐 단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로화와 흡사한 단위인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거의 5억 정도 되는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급부상하는 아시아 경제권에 대항할 만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시아에 급부상하는 힘을 다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황화론 즉 하민족들이 세계를 장악한다는 19세기 말부터 존재해왔던 구미 열강들의 공포감이 최근에서야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중일 세계국 혹은 동남아 권역들이 통합된 경제권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을 대신하여 멕시코 같은 아메리카권 국가들을 파트너로 삼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배나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나라가 통합의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경제적 격차가 적어야 하는데 아직도 멕시코는 1만 물 수준으로 7만 불인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해당하며 5만 물인 캐나다에는 5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멕시코 1인당 소득이 2만 불, 3만 불 대까지는 성장을 해야 통한 경제권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는 중국의 집중된 제조업 공급망을 멕시코로 돌려 GDP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아메리카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미 국가 3개국이 아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림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자
한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강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현재 북아메리카 3국의 연합과 멕시코의 금부상은 최근에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부상하는 환태평양 경제권과 미서부. 2026년 북아메리카 월드컵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세 나라의 통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점은 미서부 해안 라인을 따라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 경제벨트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반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멕시코까지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경우 베링해협을 거쳐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대 물류측과 수십여 년 동안 구상되어온 환태평양 육상 교통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멕시코 서부 미서부 해안지대, 캐나다의 밴쿠버, 알래스카, 베링해안, 러시아 연해주 지방 그리고 한반도로 연결되는 거대한 물류 축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환태평양의 경제벨트가 만들어져 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대 경제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구대륙 국가들이 장악해왔던 대서양 시대를 종식시키고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파트너십 국가가 바로 한국과 멕시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한 이유는 아시아 대륙의 패권 성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과도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경우 이국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무리 국력이 성장을 해도 이국에 해가 될 정도까지 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알기에 아시아의 견제 세력으로 한국을 파트너십으로 삼는 모양입니다. 멕시코 없이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공급망으로 이국의 선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인프라 개발 사업에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와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이라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림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미국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 등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 이 때문에 멕시코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없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2026년 북아메리카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에 북아메리카 경제권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권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아메리카 세계국 동아시아 우크라이나전 이후 새롭게 재편돼 극동 러시아의 지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물류 노선, 하나의 거대한 경제 축을 이루게 되어 향후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욱 악화일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약화. 멕시코의 성장은 중국에 치명적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중국을 대신한 값싼 공산품들이 마구 생산이 된다면 더 이상 중국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멕시코 외에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특히 최근 중국의 인구를 제친 인도까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다소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화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권 국가들에게 패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투자국가가 되어 향후 국가적 경제 성장분의 상당 이익들을 한국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드디어 오키나와에까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의 원래 이름은 류큐 우리말로 유구국입니다. 유국은 우리나라 고려 삼별초 떨망 이후 15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동북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나라가 바로 유구국입니다. 일제 패망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미 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마치 괌이나 사이판처럼 이국령의 섬으로서 잠시 독립의 기회도 있었으나 결국 유구국은 독립하지 못하였고 일본에 극적으로 반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류큐 주민들은 자국의 독립국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힘을 한대로 묶을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류큐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류큐를 한국에 보호령같이 둘 생각에 류큐의 독립운동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1950년대 류큐의 독립론자 키유나 스구마사의 경우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한국,
이승만 정부와 연대 활동을 시도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아주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류큐에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전역을 덮친 경제난 속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류큐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노리기 시작한 중국. 시진핑은 지난 6월 1일 중국 베이징 근교 연산 고적 보관소인 국가판본관을 시찰하면서 충격적인 발언과 움직임이 중국인민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류큐 오키나와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류큐 왕국이 중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중국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마치 고구려 역사 왜곡을 통해 동북 삼성 지방, 심지어는 한반도 38도선 이북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과 같이 류큐 공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키나와 유구 왕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는 했으나 중국에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닙니다. 조선과 고려에도 조공 관계를 맺어와 일종의 속국임을 드러내는 게 아닌 일종의 자주적인 외교로서 조공이라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일부 중국의 주장대로 조공을 바친 나라가 곧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황제의 조공을 바쳤던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 구미 열강 나라들도 중국령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사실 중국이 오키나와를 노리는 것은 비좁은 중국의 해상 영토에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EEZ 해상 영토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제도, 대만, 필리핀까지 쭉 해상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고리가 류큐 센카쿠 열도인데 중국이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황당한 야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충돌 예고하는 오키나와 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다른 아닌 류큐 오키나와 제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바로 오키나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에 앞서 소위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오키나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한 다른 지역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박물관에 놓인 한 역사서를 지목하며 명나라 시절 다오이다오 제도와 류큐를 포함한 많은 섬들이 중국의 판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상태인 센카쿠 열도 분쟁과 오키나와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가장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바로 류큐 제도 주일미군 기지가 배치된 오키나와 일대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중 충돌의 양상이 류큐 제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대만 섬 일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중국, 대만, 일본, 미국이 벌이는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겐 큰 비극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 큰 비극을 겪은 지역이 오키나와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불고 있는 독립운동론. 문제는 현재 오키나와 내에서 일본 지배 체제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과는 구성 민족부터가 다릅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류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53%에 달하며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9%에 불과하다는 2019년도 논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일본인을 하나로 묶는 와 사상에서 벌써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 91%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오키나와와 일본이 잘 융합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는 미군 공군기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데니 타마키 씨가 오키나와 지사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 공군기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주일미군 기지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규모만 약 2만 5천 명입니다. 오키나와라는 좁은 섬의 주한미군 전체 규모의 미군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면적의 약 10% 정도가 미군 기지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군사시설이 있게 되면 정부의 강한 산업 지원이 뒷받침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군사기지 입지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평택의 대규모 미군 기지가 이전 배치되면서 같이 따라온 산업이 바로 한국의 최대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평택으로 이전해갔고 또 막대한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구비되면서 평택에서 미군 기지가 이전해온 것은 평택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평택은 한국에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이 높아 달마다 1,000명씩 인구 증가가 있고 출산율도 수도권 최상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배치돼 있다는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일본 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다시 오키나와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일본 본토도 아닌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이 오키나와 섬에서 일어나 민간인만 무려 8만여 명이 희생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될 것을 주민들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오키나와 선거에서 당선된 데니 타마키 오키나와 지사는 또다시 오키나와가 세계 열강국의 충돌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오키나와의 독립적인 외교부, 성격의 지역 외교 사무소를 둔다는 발언을 하는 등 오키나와의 독립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호소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오키나와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류큐의 독립이 점점 오키나와 지역 내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키나와 독립국이 된다면, 오키나와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일 미군 기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던 주일본 미군 기지의 철수를 만약 대만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가 아닌 대만섬으로 좀 더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은 오랜 세월 자국섬 안에 미군 기지 유치를 바라오던 나라입니다. 자국의 안위를 위해 주대만 미군 기지를 유치하려는 방안으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절반 정도 혹은 전체의 대만으로 이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막대한 EEZ 면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일본령이 됐다고 주장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힘을 잃고 류큐령 영토 혹은 대만령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막대한 EEZ 면적은 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까지 연장돼 있어 제7광구 EEZ와 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류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일부 오키나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대만 등 인접국의 군사기지 유치도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군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경제적 군사적 의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패권이 류큐제도를 향할 경우입니다. 류큐제도가 중국의 패권하에 놓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물류가 이곳을 통과하는 한국 해상무역으로는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류큐제도가 반드시 중립적 혹은 친서방적 친한 국적인 지역이 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1950년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한국전쟁 냉전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한국령이 될 가능성, 다소 황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류큐의 한국 영화를 꿈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는 류큐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국제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 아직 분명한 일본 영토가 확정되기 전 대마도와 류큐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지 않다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며 대표적으로 대마도 반환운동이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동시에 이 같은 움직임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 돼버렸으나 최근 이 같은 분위기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 감지됩니다. 류큐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키나와 주민들 중에는 최근의 불안한 국제정세를 한국군의 의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망상 활당한 주장에 그친 상황이지만 이것은 일본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오키나와 지사에 출마한 일본 변호사협회장 오오시로 히로시 씨는 류큐의 독립을 위해 한국군을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키나와 내 한국 관련 이슈는 오랜 역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상 왕조의 상징은 왕의 경우 단군의 후예 혹은 홍길동이라는 설이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류큐 상시 왕조가 삼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왕조라는
설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여러 차례 언론에 고려의 선별초와 관련이 깊은 나라이다. 또 고려 조선과 조공 관계에 있던 나라다. 또 류큐의 왕 성찰도 왕이 조선에 망명해왔다는 사실 등으로 류큐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류큐가 삼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 등 한국과 연관이 깊은 나라라는 점에 한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일부 국수주의론자, 영토 팽창론자들의 경우 마치 시진핑의 주장처럼 한국령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일 간의 외교 경색을 고려해야 하며 또 류큐가 만약 한국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재정 투자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류큐가 한국령이 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넓이의 해상 영토 EEZ 면적을 얻어 심지어 태평양까지 뚫린 바다를 가질 수 있어서 꿈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최근 나토 플러스 AP4 협의체 즉 나토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규합한 새로운 안보 협력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불필요한 한일 간의 분쟁 소지를 만드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나토의 결집과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나토의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나토는 명목상의 국제기구 역할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한일 간의 갈등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여 서방 동맹의 힘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 철수를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해왔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정부가 류큐에 대한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특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동북아의 전 영역이 분쟁 지역화되기 시작하면서 류큐 지역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한국이 영국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자 일본이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과거 정주영 회장의 업적에 이어 또한 번의 대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이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일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을 수운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왕 즉위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대영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영국 정부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영국 왕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훈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진 도요타 회장이 아닌 현대차그룹 회장이 타면서 일본인들이 멘붕에 빠졌고 특히 이번 훈장은 1977년 정주영 선대회장이 일본에서의 서름을 이겨낸 후 영국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훈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양국 간 무역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 영국 엔지니어링 및 조선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영국 버클레이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한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권 지폐로 차관을 성사시키고 조선소도 없이 울산 백사장 사진만으로 선박을 수주한 것은 정주영 선대회장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1971년 여름 무렵 참모 둘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해 봄 영국 런던에 현대건설 지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장차 조선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자재 도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앞서 기술과 차관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데이비스라는 미국인 국제금융 주선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그는 우선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을 움직이게 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영국의 애플도어라는 조선 기술회사와 스콜리스고우라는 선박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창업자가 영국으로 간 것입니다. 본줄을 잡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애플도어에 도착했을 때도 기자재 상담은 뒷전이고 마음은 오로지 차관 성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애플도어의 롱바돔 회장이 영국 버클레이 은행을 움직일 정도의 실력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농바톰 회장은 정주영 창업자를 만나 처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 25만 동급 배를 만들겠다는데 그만한 배를 본 적이 있느냐? 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순간적으로 거북선 사진이 도안돼 있는 500원짜리 지폐가 생각나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혹시 400년 전에 만든 철갑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16세기에 만든 거북선입니다. 영국에서 철로 배를 만든 것은 19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300년 앞선 시대의 일을 만들어 침략해온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다만 그 후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져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농바톰 회장은 당신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발전 계통이나 정유공장 건설에도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대형 조선소를 만들어 큰 배를 건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추천서를 버클레이 은행에 보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1년 영국 스콜리스고로부터 초대형원 요원 반선, 벨CC, 설계 도면을 임대했고 그렇게 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영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양국 교류에 큰 기여를 했고 추후 훈장까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영국에 앞서 일본의 돈을 빌리기 위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주영을 상대해 주지 않았고 너희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몇십만 톤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후 상황에 땅을 치며 한탄을 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였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중국에까지 밀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3년 두 개 조선소를 합쳐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만들었고 이것으로도 안 되자 일본 1위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니온 시바드 NSY를 설립했지만 여전히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조선업 점유율은 단 9%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합치고 합쳐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마저 일본을 누르고 영국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도요타 스포츠카 브랜드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데트GR 필링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도요타가 크게 당혹해했습니다. 도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뭉개버렸던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대응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째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도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영국 교통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영국에서 생산되는 약 150만 대의 차 중 일본차가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 또한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차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졌고 내년 15만 대 정도를 생산하던 혼다가 2021년 철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때도 현지에서 3,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상황입니다. 도요타의 이런 행패에도 현대차그룹은 영국의 정책에 맞춰 차분히 나아갔습니다. 작년 초에는 아이오닉 5가 2022년 영국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자동차 전문기자 수십 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까지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에서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유럽계 완성차 기업들 중 판매 1위를 지켰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영국에선 2위를 했습니다. 유럽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현지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등 세계 완성차 브랜드는 10월까지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17만 3천 대 가량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나 늘어난 것으로 올해 현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0.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영국에서 2017년 기록마저 넘어설 전망입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기아가 9만 6천 대를 판매해 4위였고 현대차는 7만 5천 대로 8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판매를 시작한 제네시스에서 1,100대 이상이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장에선 전 세계 47개 완성차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그룹 모델은 스포티지 3만 1천 대와 두산 3만 대으로 준중형 SUV 모델입니다. 이들은 최저 4,700만 원 이상에 판매돼 아우디 A3보다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판매한 차량 10대 중 4터부터 5대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전기차 2만 8천 대, 하이브리드 5만 2천 대 등이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4.2%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는 8.2% 늘어 전체 친환경차에서 6.7% 증가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2020년 2종에 불과했던 전기차를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아도 EV6, EV9을 추가해 4종으로 확대했죠. 현대차는 올해 7월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에서 고성능 M브랜드인 아이오닉 ON을 공개하며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1억 6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판매 시작 가격 7,600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비싼 편입니다. 올 3분기 영국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가 1위이고 현대차그룹이 0.1% 차이로 3위를 할 정도로 두각을 보였지만 일본 전기차는 하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영국의 자동차 생산 비중을 보면 디젤 차량이 빠르게 줄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도로에는 약 85만 대의 전기차와 53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탄소 중립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0, 이른바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요타에게도 희망적인 뉴스 하나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영국 순핵 총리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을 2035년까지로 연기한 것입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이 약 20%포인트 앞서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친환경차 속도 조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제규어 랜드로버와 도요타는 영국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영국이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하게 신규 내연기관 금지 시점을 2035년으로 일치시키는 조치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그 후속 발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 정부가 2035년까지 매년 판매돼야 하는 무공해 자동차 의무 비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22%로 시작해 2030년 80%, 2035년 100% 목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 0%대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도요타는 세계 판매 1위에도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유럽 31개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에선 10월까지 총 75개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750만 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은 59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7.9%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15%로 디젤 13%를 앞섰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하면 47%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이 비율이 약 25% 정도인데 거의 2배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달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충전소 위치 및 가격, 충전 속도 등을 공개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국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의 친환경차 능력이 더욱 부각됐고 정의선 회장이 대영 제국 훈장을 받는 일로도 연결된 상황입니다. 1982년 첫 자동차 수출을 통해 영국에 진출한 현대차그룹은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함께 영국 대표 미술관 테이트 장기 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증진 등 한국과 영국 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 노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기업과 손잡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AMM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형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33%가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차가 16%, 기타 자동차 13%, 스마트폰 8% 등이 상위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13일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모델은 영국으로도 수출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신화로 조선업 1위가 됐듯이 현대차 또한 영국을 발판 삼아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1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